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나를 처음 보시는 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예, 반갑습니다. 자, 그,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2025년 시험을 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2025년도에 출제 기조가 이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새로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도 뭐 소식은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기조가 2025년부터 기존의 경영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번 보게 되면 2025년도 자, 출제 기조 전환이 되는 과목이 국어하고 영어 두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왜 바꿨는지 요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바로 암기 위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고전문학 중에 보게 되면 구지가라는 작품이 있죠. 그러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해서 우리는 열심히 외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아서 주민센터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구지가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기 위주의 문제면서 그리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능력과 그리고 자질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인데 내용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하고. 그래서 또한 다른 시험과도 또 괴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은 준비를 하게 되면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간 시험과 문제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꾼 것을 보게 되면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민간시험. 자, 여기서 민간시험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유형과 약간은 좀 비슷하게 맞추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 평가를 좀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언어 능력 평가라는 것,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뉴스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왜 심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 이제 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의 어휘력이 문제가 있다. 우천시가 어디예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게 되면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천시 뭐 행사를 연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때 우천시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까? 우리 친구 어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반드시는 아니죠. 내가 생각을 해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잘난 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어사전을 다 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를 수는 있는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써? 그냥 쉬운 단어를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박을 한다는 게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면 갈수록 어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휘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버려요? 문장, 독해력, 즉 문맥적 의미를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어휘력이라든가 그리고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눈빛, 바로 나는 아니에요 이런 눈빛을 보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문장 해독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글을 읽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 문제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화법입니다. 말하기.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스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해력과 그리고 화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발령을 받고 딱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보다 상사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내 밑에 부하 직원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상대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부탁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딱 보내죠. 부장님 내일 월차 끝. 그럼 부장은 뭐라 그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저런 꼰대.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 평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암기 유형에서는 조금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개편 방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뒤에서 이제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줄 텐데 단순 암기 유형보다는 지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문이 없이 나가는 것, 이걸 지식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나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나간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서울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문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구할 수가 없는 아주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예요. 2024년 올해 있었던 서울시 이 기출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 문제와 지방직 문제가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봐요. 그러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방호직이라든가 시설관리직이라든가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지방직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 시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해설지까지 해서 나갔는데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문제 1번, 2번, 3번을 한번 보세요. 1번의 경우는 음은 탈락, 2번 반의관계, 3번 그냥 밑줄 친 단어의 품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식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은 탈락 유형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어휘의 이 관계라든가 그리고 품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형을 좀 탈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라든가 비판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문제 유형을 개편을 하고 그리고 어휘력을 평가를 하는데 기존에 어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러한 어휘 문제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너무 어려운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대신에 어휘의 문맥적 의미라든가 빈칸 어휘를 추론하는 유형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바로 뭐냐면 논리 추론 영역이에요.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영역을 보게 되면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나 연역 추론, 기납 추론, 변증법이라든가 비형식적 오류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어 명제 추론과 그리고 주장 강화 약화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제 이 지문의 정보에 근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문의 소재들인데 우리 비문학 독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들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떠나서도 그 지문을 내가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상식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데 보게 되면 바로 과학, 기술, 인문, 사회학, 문화,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식형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던 영역이 바로 문법하고 문학 쪽이에요. 그런데 문법하고 문학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형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국어학, 즉 예를 들어서 서울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탈락의 유형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보기, 지문을 주어주고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존의 문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였죠. 표현상 특징 그리고 또 하나가 밑줄 유형에서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지문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작품과 함께 비평문을 주어주고 읽고 해석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참고를 하라라는 것인데, 2025년도 출제 전환에 따라서 문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바로 민간기업의 직무 적성 검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NCS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수학 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문제 유형들을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과 좀 비슷하게 호환을 줄 수 있도록 문제를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셋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직 7급은 국어가 아니라 피셋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이제 7급에 피셋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피셋을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그리고 자료 해석, 상황 판단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급 시험과 연관이 되는 것은 상황 판단이라든가 자료 해석은 아니에요. 언어 논리 여기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이제 문제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시험을 다 거쳤어요. 지금 나간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영역이에요. 물론 세분화시키면 더 나눠지긴 하겠지만, 보면은 문법, 문학, 어휘, 비문학 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문법의 경우를 보면 지문형이에요. 자 그리고 문학도 지문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휘 유형을 보게 되면 고유어, 한자, 한자성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영역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휘를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작문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출제 유형과 그대로 따르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자료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빨간 모의고사 있죠. 빨간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면 바로 1번 문제, 1번 문제가 바로 이제 고쳐쓰기 문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 유형은 바로 이거예요. 어법과 그리고 이 어휘 영역이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쳐져서 작문, 그리고 빈칸에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 아마 빈칸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가 5번인가 6번인가에서 또 문제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문학은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독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화법, 작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것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학습 영역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학습 범위는 그대로예요. 학습 범위는 그대로인데, 다만 이 두 영역은 문제 유형을 좀 다르게 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형 어휘보다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비문학은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논리 추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형 유형을 빼고 대신에 논리 영역 문제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예시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거는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것인데 지방직 문제와 국가직 구급 문제예요. 아예 인사혁신처에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이것이 대표적인 지식형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것을 고르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의 선지당 2개씩에서 모두 8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 8개 내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다른 어떤 단어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식형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다음 중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는데, 바로 어근, 그 다음에 접사, 그리고 명사, 파생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내가 밑절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웃음이라든가 곁눈질, 회덮밥, 바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암기 유형의 지식형으로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자료제 빨간 모의고사 출제기조 전환 문제, 예시 문제 2번 문제인데 다음 글에서 출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개념을 다 암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밤하늘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합성어라고 한다. 그리고 품사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리고 합성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 걸 비통사,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라고 한다 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못 알아듣겠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주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이론을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주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시까지 해서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강산, 뭐 덮밥, 젊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한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걸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라고 한다. 설명을 해놓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학원에서 보면 또는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암기는 가라 막 얘기를 해요. 좀 혹하죠. 암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외우세요. 그럼 암기와 외우다라는 말의 차이가 뭐야? 똑같잖아.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암기 위에 지식형 문제가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유형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시험은 시험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무조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문제를 올해 이제 그 초에 학생들한테 좀 풀어보라 그랬어요. 풀어보라 그랬더니 기존의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느냐? 지문 안 읽어요. 지문 안 읽고 그냥 바로 골라내요. 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식형으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문형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문형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참고적으로 몇 년 전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보게 되면 한 과목당 20문제에서 5과목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 있죠. 사실 예전에는 그 100문제가 60분이었습니다. 100문제를 풀이하는데. 그런데 지문형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특히 국어하고 영어에서 늘어나니까 60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반발이 심해서 100분으로 지금 늘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분이라는 시간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유형이 지문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시간이에요. 문제풀이의 시간.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간만 많다, 아 널널합니다, 이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야 그러면 천천히 한 문장 읽고 밥 한번 먹고 한 문장 읽고 휴대폰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완전한 독해용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법은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시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원래 출제가 됐던 거에서 내가 좀 잘랐어요. 그냥 문제 유형만 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시를 주어주고,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거는 시의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신동엽의 보문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출제 빈도수가 높은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작품이긴 해. 그러나 나는 이 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시험에 딱 나와가지고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자연의 세계. 봄인데? 봄인데 그럼 자연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출제 유형이 이러했다라고 한다면, 자, 개편된 내용을 보면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육사의 절정이란 작품에 대해서 비평문을 주어줬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주어주고 그리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일치가 되는 것,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요걸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작품과 비평문을 같이 주어주고 요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빨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항상 해설에 제시를 해줬던 게 뭐냐면 해제. 기억나요? 해서 작품에 대한 개론을 갖다가 설명을 해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해 용어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이육사의 이 절정이라는 작품이 이것도 신동엽의 보문이라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워낙 출제 빈도수가 좀 높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이미 공부를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공부를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 이런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투사와 시인의 반목이라는 건 뭘 반목이라 그래요? 서로 싸우는 거지. 서로 시기하고 반목과 화해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 기존에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육사와 윤동주를 강조할 때 내가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 저항신이다. 저항시다. 먹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싸운다고 쳐. 누구랑? 일본과. 그리고 화해. 이육사가 일본과 화해를 하면 우리는 저항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 자, 우린 지문을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냉엄한 현실, 이건 맞는 것 같아. 왜? 저항시니까. 그런데 절망을 한다. 절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나 정신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일제의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오히려 문제풀이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국가직, 자, 문제를 보니까 밑줄 친 말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희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죠. 자,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도 한번 나가봐라. 아, 좋지.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나가면 나는 바로 탈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지도 않는 우리 말들, 우리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말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나는 지나친 국수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쓰지도 않는 이런 말들 말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다라고 할 때 어이의 결자를 쓰느냐 아이의 결자를 쓰느냐 왠지 막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누가 희망스럽다를 써요.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도 우리말을 더 아는 건 좋아.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아니하는 문제란 얘기야. 그러면 이 단어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외우면 되나? 아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비슷한 우리말들을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자, 지방지 문제인데 다음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찾을 수 있겠나 이거? 자, 이 말 중에서 자, 그러면 슬하, 무릎, 손, 그 다음에 발, 그런데 각축은 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편된 문제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전환 예시 문제에서 내가 지문을 좀 잘랐는데 지금 단어들을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어휘 문제는 너무나 쉬웠어요. 예시 문제를 할지라도. 자, 견주다.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보다. 그럼 뭐예요? 비교하다, 되기를 바라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러한 문제는 문맥적 의미,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사실 문맥을 보지 않아도 거듭나다 그럼 뭐야? 새롭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복귀하다 그럼 뭐야?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굉장히 난도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논리 추론 유형입니다. 자, 보게 되면 5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도 역시 논리 추론 문제인데 5번 문제는 논리 추론율에서 가장
이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번 문항은 약간 한번 꼬았어요. 20번 문제는. 그래서 20번 문제는 난도가 조금은 높아요. 자, 그럼 이런 유형은 뭐냐면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을 한다.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P면 Q이다. 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not P이면 not Q이다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 있죠. 영명제, 이명제, 대우명제에서 이러한 논리 추론 문제가 앞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것부터 얘기를 할까? 자, 2025년도에 출제기조 전환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우선 압축이 된 게 첫째, 완전히 모두 바뀌느냐. 그 다음에 둘째,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딱 보니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죠. 자, 비문학 독서, 화법, 작문의 경우는 그대로 이어지고 일부 영역에서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논리 추론이 이제 이것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빨간 모의고사에서 예시 문제를 딱 보게 되면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논리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주장 강화 약화까지 해서 그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자, 볼까요? 18번 문제 유형인데 주장 강화, 주장 약화, 그리고 주장 강화, 주장 약화에서 이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알려면 우선 뭐부터 파악을 해야 돼? 주장을 파악을 해야죠. 이건 기존 유형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시키느냐 약화시키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글 또는 논설문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예 한 단어로 딱 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장과 타당한 근거. 이거를 아예 한 단어처럼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의 주장을 찾고 그 다음에 다른 근거를 주는 거야. 다른 근거를 주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느냐. 그러면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화라는 것은 새로운 근거가 이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박이 되는 것을 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요 두 가지만 나왔죠. 이거 말고 이제 무관한 것에서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지를 하느냐 반박을 하느냐 아무 관련이 없느냐 강화도 아니고 약화도 아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이제 초련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학습 대책인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죠. 출제기조 전환은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방직 7급 그리고 군무원이라든가 국회직 그리고 법원직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내 직렬, 내가 준비를 하는 직급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집에 나간 게 그 서울시 문제까지 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까요? 자, 보게 되면 우선은 문법과 어문 규정은 지문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문형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안 한다 이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주요 개념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맞춤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막 이런 것들이 지식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장문 고쳐 쓰기로 해서 문장 안에서 바르지 않은 것 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어법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출제 기조 전환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대등 접속사 와 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의심을 하라. 그리고 앞뒤 문장의 구조를 보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법 유형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학은 이제 비평문하고 같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빨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원래가 기존에 출제가 됐던 유형이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 파악, 그리고 읽고 추론하기, 순서 배열, 빈칸 추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휘 추론과 내용 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상 특징, 그리고 이제 화법, 이 토론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기존의 유형을 보게 되면 말하기 전략, 말하기 특징 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화법에서 이 토론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주장, 강화, 약화가 이제 이것이 결합돼서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건 뭐죠? 주장, 설득을 하는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결합되고, 그리고 고쳐쓰기라든가 조건에 맞게 쓰는 것은 기존의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영역, 그리고 어휘 영역,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앞으로 기본 강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가 딱 있죠. 기본서예요. 자, 기본서란 얘기는, 기본서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을 다 몰빵을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능력 시험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정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과정을 몰빵을 해서 보는 시험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이야. 그러면 12년 동안 배운 것이 다 시험에 나오나? 그건 아니죠.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고,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영역, 또는 학습 범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본서야. 그럼 우리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학습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다 거기에 몰빵을 해놨는데, 다만 그 중에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건 어쩌다 한 번, 그리고 학습 범위이긴 하지만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 이것들이 고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출제 경향에 따라서 중요 내용을 선별을 해서 압축식으로 해요. 압축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이걸 뽑아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아주 가끔이에요,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은 왜 수업을 안 해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바로 그거란 얘기야.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교재에 있을지라도 중요도가 떨어지면 안 해요. 대신에 교재에 없을지라도 중요한 내용은 나는 첨가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압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게 시험이란 얘기인데, 문제풀이, 요령, 스킬까지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의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읽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뭘부터 얘기했죠? 어휘력과 문해력을 얘기를 했지.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뭔 말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나는 어휘력이 좋아 할지라도 읽고 풀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몰라도 돼요. 답만 골라도 돼. 답만. 이걸 갖다가 문제풀이 스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요령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원에 따라서 이제 단원별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원별 문제는 나하고 학습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올 거야. 자, 오늘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첫째,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니 답이 보인다. 이게 나오고, 둘째,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셋째, 선생님이 이건 수업을 안 해줬는데,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답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르겠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보여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첫 강의로서 요 1교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매주 1교시에 한자 익히기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학생들이 지식형 유형, 이 어려운 단어 어휘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식형은 아니야 앞으로.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자 익히기를 통해서 한자 성어와 그리고 중요 어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주 1교시에서 그래서 12월까지 한자 성어와 한자 어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실제 동형에 맞춰서 종합적인 문제용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간 모의고사,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 거야. 빨간 모의고사 아주 최고의 자료죠. 그래서 실전 동형으로 들어갑니다. 실전 동형.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학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문제풀이 요령까지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기본학습 끝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기출문제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자, 내가 공무원 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 기준으로 내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1월 달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는 어감이 벌써 틀려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문제풀이 스킬까지도 빨리빨리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이 특강을 할 때, 단과 특강을 할 때 고전문학, 현대문학, 그리고 이제 어휘 특강에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출제가 바뀌는 경향에 따라서 비문학. 자, 비문학이라고 한다면 화법, 독서, 장문과 플러스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를 심화 특강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과 강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선 빨간 모의고사예요. 지금 빨간 모의고사는 한자 익히기와 함께 매주 1회씩 여러분에게 이제 이 문제를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에 해설 강의가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번 풀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이 뭐 일일 계획, 뭐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세우게 될 텐데 특정 요일을 고정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빨간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을 딱 그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학습을 하는 얘기입니다. 빨간 모의고사와 한자 익히기는 내년 2월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문학 특강은 자, 올해 9월에서 11월 중에 독서화법 작문과 언어논리 기출과 기본 유형,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서 언어논리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념 이해,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암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학습 노트인데 요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학습 노트를 꼭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데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막 그냥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다 적었는지 또는 자기가 쓴 걸 보고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 여기다 적었다, 여기다 적었다, 여기다 적었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습 노트를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압축식으로 수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요 내용을 뽑아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정리를 할 때 기본 과목 5과목 기본서를 다 갖다 놓고 학습을 할 거예요. 내가 적어놓은 학습 노트 요것만 딱 훑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씨 못 써도 돼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책에다가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 복습은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오늘 국어 수업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제 학습 노트,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마다 학습 능력에 있어서 편차를 보여요. 다시 얘기를 하면, 자, 과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데 국어를 못해.
국어는 잘하는데 한국사를 못해. 이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반복을 횟수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한국사를 3번 반복해서 듣는데 나는 국어를 딱 보니까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가. 대신에 나는 영어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국어 대신에 영어를 또 반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과목에 따라 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것이 이거 똑같은 내용만을 반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듣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죠. 했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빨간 모의고사라든가 단원별 문제풀이라든가 실전 문제풀이 이걸 들어가지. 이런 것들이 다 반복이고 이게 다 복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까지 풀어주는 건 요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기 강의 진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듣고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의 진도와 상관없이 좀 매일매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단어를 좀 외우고 있지. 국어도 마찬가지로 진도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문학입니다. 우선은 문법이 됐든 문학이 됐든 문제 유형은 지문형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재를 좀 추천을 한다 그러면 수능 독서편입니다. 자, 수능 독서라고 한다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나눠져 있는 게 독서, 화법, 작문, 언매, 언어와 매체에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다 출제가 돼요. 언어와 매체, 화법, 작문 다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동시에 풀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법이니 작문이니 이거 말고 우선은 독서편을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독서편을 구입을 하는데 이걸 하라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수능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수능 기출문제를 보지 마세요. 수능 기출 하지 말고 그냥 일반 EBS 교재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우선 비문학 문제 유형은 한 문제당 지문 하나예요. 또는 많아야 2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떻게 돼 있죠? 지문이 무지 길지. 자, 무지 길고 1, 2, 3, 4에서 보통 서너 문제씩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능 문제로 하라는 얘기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논리 문제와 그리고 비문학이 강화가 되는데 공무원 시험보다도 수능 문제가 우선은 독해 지문의 난도가 높아요. 그리고 작문이 들어가 있고 문제 유형도 훨씬 더 난도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문도 더 전문적이에요. 공무원 시험보다도. 그러니까 이 수능을 보게 되면 그 지문을 보게 되면 정치, 역사, 경제, 철학까지 해서 지문이 고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루 3문제에서 5문제 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문 하나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지문 하나예요. 하루에 지문 하나. 요거 하나만.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학과 그 다음에 또 기술 지문입니다. 자, 이 수능 문제 중에서 과학과 기술 지문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그림이 들어가 있거나 도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 문제. 그럼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철학 지문은 계산 문제는 아니지. 그러면 철학 지문이다라고 한다면 1, 2, 3, 4 네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근데 과학 지문인데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다 빼고 그런데 자, 이 그림이나 도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게 있을 거야. 전개 방식. 이거는 무조건 다 풀으세요. 전개 방식은. 전개 방식 다 풀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1지문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4문제를 다 풀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한두 문제만 이렇게 풀게 되기도 할 거란 얘기야. 그런 식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독해력이 약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비문학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한다 그래서 갑자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익히기인데, 한자 익히기의 경우에는 이게 딱 4페이지예요. 딱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 분량입니다. 일주일 동안 복습과 계속 봐야 될 것들이야. 다만 이것이 이제 예전과는 좀 달라요. 문제 유형이. 예전엔 지식형으로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뜻,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학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수하게 나는 공무원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자를 익히고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열심히 써보고 암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할 때 그 심심하다가 그게 원래 깊을 심자를 씁니다. 깊을 심자를 쓰는데 만약에 이거야. 깊을 심자를 쓸 줄은 몰라도 재미없고 무료하다라는 심심하다와 그리고 가슴속 깊이 진정으로 하다라는 심심하다가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런 무식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자 성어라든가 한자 어휘를 꼭 쓸 줄 알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이구나, 이런 한자 성어가 있구나, 이런 어휘가 있구나, 요 정도로 학습을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아주 깊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휘 문제에서 한자 어휘를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자 익히기 수업을 갖다가 따로 빼가지고 따로 빼서 해서 이제 특강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 반대를 했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1교시부터 막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예를 들어 영어로 비유를 할까? 막 영어 단어만 잘잘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몇 개가 있을까? 똑같아요. 한자 어휘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한자를 수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특강으로 빼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하루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만 딱 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분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언제 학습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은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학습을 하고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 외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자투리 시간의 활용입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다 그래서 똑같이 합격을 시켜주지 않아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끝나고 나서 누군가는 복습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 것이고 누군가는 나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어 이제 쉬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 우리 친구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지? 응? 그렇죠. 핸드폰을 찾지. 화장지 안 찾아. 엄마 나올 것 같아. 내 휴대폰 어딨어? 내 휴대폰. 이놈의 휴대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한자 성어를 외운다 그러면 딱 깔끔하게 책상에 앉아서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라든가 또는 지하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를 탈 때, 여러분들 지하철 버스를 탈 때 시끄러워요. 이거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하냐, 이미 외웠던 걸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예전에 외웠던 걸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자투리 시간의 활용입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그리고 이게 4페이지 자료인데 한 번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아침에 1페이지 한번 읽고 중간쯤에 2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 그냥 반복을 하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을 읽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37에 20일 21번을 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또 다른 자료를 주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 모의고사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빨간 모의고사는 이제 단과로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는데, 이 오늘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로 빨간 모사가 때 딱 나갔어요. 근데 이 문제는 기존의 수험생 같은 경우는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빨간 모사형으로 문제가 나가는데 요거를 잘 보세요. 이 칸. 앞으로 계속 이 칸을 주어지게 될 텐데 문제풀이 후에 이걸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풀이 시간 그리고 틀린 문항의 수와 점수, 틀린 문항의 유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작성을 하라는 얘기는 우선은 기존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시간을 재보세요. 시간을 재서 이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뭐 20분이 걸렸다, 뭐 15분이 걸렸다 이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틀린 문항 몇 문제를 틀렸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틀린 문항의 유형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장 강화 약화 틀렸다, 명제 추론 틀렸다, 뭐 그 다음에 문법을 틀렸다, 뭐 문학이 틀렸다 착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빨간 모사를 내가 계속 제공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 머리만 보이도록 한 번에 쫙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보여요.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이 그냥 여기다가 막 그 점수만 딱 적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틀는지 모르잖아.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 이거를. 그게 아니라 이게 딱 작성 이렇게 쫙 보면은 내가 문제풀이 시간이 지금 줄지 않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비문학에서 어떤 문제는 내가 계속 잘 풀고 있고 어떤 문제는 계속 틀리고 있구나라는 자기 약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에 쫙 늘어보게 되면. 그리고 또 아울러서 뭐 국어만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과목도 있을진저 자료들은 다 모아놓도록 하세요. 왜? 다음에 보려고? 그건 몰라요. 자, 기본적인 목적은 다음에 보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긴 해. 근데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아놓지 않으면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선생님 자료가 나오면 구겨가지고 가방 속에 놓고 다 구겨져 가지고 한 달 후에 걸레가 돼서 나와요, 가방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과목별로. 그리고 이제 국어도 뭐 한자의 기계 빨간 모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 모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이거 빨간 모의사 자료를 모아놓으면 모두가 그 하나의 문제집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어려운 문제만 빠르게 회독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문제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인데, 자, 보세요. 학습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좀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자, 선생님, 심심하다가 재미없고 무료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 맞아.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 심심한 사과는 틀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즉 무슨 말이냐면 동음이어잖아요. 동음이어는 나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 많아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좀 풀이 과정을 덧붙여라 라는 것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답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학을 증명, 문제풀이 하다 보면 막 풀이를 하다가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한 번만 잘못 써도 답이 잘못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학생의 생각이 맞아. 학생 풀이가 맞아. 근데 여기서 잘못됐어라고 그 잘못된 부분을 콕 집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3번 문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모르는 부분을 콕 집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 풀이 과정. 즉 그런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죠? 동일한 문제 유형을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줘야만이 내가 콕 집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자 익히기라든가 빨간 모의고사를 보면 자, 모든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 있죠? 나한테 질문할 때는 제발 이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학생들 중에 이래요. 선생님 8월 3일 날 빨간 모의고사 문제에서 8월 3일 날 무슨 빨간 모의고사였지? 모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제공한 빨간 모의고사가 모두 몇 개일까? 모르지. 설마 내가 날짜로 빨간 모의고사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번호 한자 기억 빨간 모의고사의 그 번호를 얘기해주면 내가 그 자료에서 확인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간혹가다 학생들이 선생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하고 질문이 와요. 기본서에 대체 어디 있어? 한참 찾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면 이런 학습적인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도 와요.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런 질문도 와요. 아주 고마워요.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반복은 기본이고, 그리고 요거 휴대폰 SNS. 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합격의 지름길이지만 휴대폰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내가 지금 첫 시간 이야기를 했지. 이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보세요. 다 휴대폰 먼저 꺼낼 거야. 휴대폰 먼저 꺼낼 거야.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피곤하지?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안 오지? 내 손은 어디로 가요? 휴대폰을 찾아서 갑니다. 나는 분명 15분을 본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빨간 모의고사 한자 익히기 보세요. 바로 잠들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 같은 거 딱 누워서 자면 영어 단어 딱 풀면 바로 잠들어 버리잖아. 왜 그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수업 생각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냥 있으면 다음날 공부하는데도 영향을 받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휴대폰, 자, 이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에게 급한 전화가 올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 아니, 대체 휴대폰에 몇 명이나 저장돼 있는 거야, 이름이? 음?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휴대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급한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급한 전화가 올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모 또는 여러분들 가족들일 뿐이에요. 친구는 있죠.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친구는 한 단계를 건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학원으로 전화를 하겠지. 급하면 가족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휴대폰 확인해 보니까 친구 전화가 와 있어. 그러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공부 중이라 전화 못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뭐래 딱 해서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페이스북 하고 괜히 좋아요 누르고 그냥 어디 쇼핑 가가지고 옷 주문하지도 않을 건데 그냥 막 나열을 해서 보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는데,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쉬는 시간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 이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내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영화를 본다 그러면 내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그러면 나는 쉰다라고 하지만 쉬지 않았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집중력이 떨어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 하루 종일 내 집중력이 업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멍 때리는 것입니다. 멍 때리는 거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겁니다. 정답이 없는 고민은 버려라 라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고민들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학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학교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일주일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고민을 하세요. 근데 답이 안 나와.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 하나를 더 푸세요. 울면서. 나 잘하고 있나? 영어 외우고 나 잘하고 있나? 합격할 수 있을까? 해서 빨간문서 문제 한번 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면서도 답이 없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시작되었다. 언제? 어머, 나 지금 1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자, 언제 시작되었다? 지금. 자, 따라서 합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시작되었다. 언제?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합니다.